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쿼크에서 빅뱅까지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는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주제로 물질의 궁극적 실체가 무엇이고 그것으로부터 물질의 다양한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다양한 물질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알기 위해서 일단 분류라는 것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분류를 할 때는 물질이 가진 이제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그 성질도 다시 이제 몇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물리적 성질이 있고 화학적 성질이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외에 이제 열이나 전기적 성질, 생물학적 성질도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물리적 성질 같으면 탄성이나 점성,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물질은 세 가지 상이 있다 그러죠. 이제 고체, 액체, 기체 뭐 이런 것들로 분류하는 거고 화학적 성질은 이 물질이 이제 다른 물질하고 화학적으로 반응해서 새로운 물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제 이런 거하고 관계된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열 정기적 성질은 이제 열이나 전기를 얼마나 잘 전도를 하느냐 뭐 이런 거 등등을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은 이게 이제 그 자체로 다양할 뿐만이 아니라 이 물질들 사이에는 서로 변환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변환도 다시 이제 물리적 변환이나 화학적 변환으로 분류를 해서 어 이제 물리적 변환이라고 하는 건 그 물질 본연의 성질은 바뀌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바뀌는 거. 그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액체, 어, 기체, 고체 이렇게 세 가지 상이 서로 온도나 압력에 따라 바뀌는 게 이제 대표적인 얘기겠죠. 그다음에 이제 화학적 변화는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 자체가 이제 바뀌는 것들을 이제 보통 얘기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장의 주제가 이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궁극적인 질문은 이제 원자가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 뭐 물질의 성질은 원자로부터 오느냐 아니면 더위서부터 오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 외 세상에는 다양한 물질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제 답을 구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물질을 우리 생활에 이제 응용해 보려고 하는 거가 이제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인류는 그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시절부터 주변에 있던 그 다양한 물질을 이제 활용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인간에게 그 첫 번째로 가장 그 큰 변화를 가져왔던 물질이 바로 불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나무를 태워서 불을 얻음으로써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원을 이제 확보를 했고 그걸로 이제 그 열을 얻고 그 다음에 음식을 조리해 먹으면서 이게 이제 그 인류의 진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도구를 활용했는데 당연히 이제 나무를 아마 가장 많이 시작부터 썼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돌을 깨서 그걸 이제 이 활용하기 시작했죠. 조금 더 단단하니까 용도가 더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시대를 우리는 이제 석기 시대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 불을 사용할 수 있는 덕에 이제 그 이 광물로부터 이 금속을 이제 재련을 해내는 걸 이제 뭐 어떻게 우연이든 어떻게든 발견을 했겠죠. 그래서 구리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활용해서 이제 청동기 시대를 열었었고 그 이후에는 다시 구리보다 더 단단한 이제 철을 얻음으로써 이 철기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근대에 와서는 이 그 굉장히 새로운 이제 에너지원으로서 화석 연료라는 걸 이제 확보하게 되죠. 그래서 석탄이나 석유를 활용하고 그것이 아마도 이제 현재의 문명을 이루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물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20세기가 넘어와서 이제 우리가 물질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물질을 이제 그 만들어낸 물질, 그다음에 우리가 좀 더 가공한 물질을 써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겠죠. 그 반도체를 이제 활용함으로써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정보 관련 기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게 이제 우리의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죠. 앞으로도 아마 이것은 이제 어떤 물질을 우리가 앞으로 응용하게 될 거냐에 따라서 인류의 문명이 상당히 좌우될 걸로 봅니다. 그만큼 이제 물질을 이해한다라는 게 우리 문명을 형성하는 데도 중요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류가 물질을 오래전부터 사용은 했지만 도대체 그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라는 이제 질문은 그렇게 이제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좀 그 체계적이고 이제 기록에 남아있는 이제 연구는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에 와서야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가장 그 기본적인 방법은 물질을 계속 잘게 나눠서 궁극적으로 이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이제 이런 걸 알아내는 방법이겠죠. 근데 물론 말은 쉽지만 물질을 계속 잘게 나누는 게 기술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해보면 조금만 나누다 보면 금방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물론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 이렇게 물질을 계속 잘게 나가면 뭐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실제로 나눠보지는 못하니까 이제 약간은 이 철학적인 사고에 이제 많이 의존을 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원소설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 사원소설이라는 것도 나오고 이제 데모크리토스 같으면 원자라는 걸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원자와 진공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고 물질의 성질은 원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뭐 이런 등등을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철학적인 사변을 넘어서 이제 그 실체적인 그 결론에는 이제 이르기는 힘들겠죠. 이제 그게 실험이 안 되니까 한계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이게 이 사원 소설 같은 거는 이게 사람들이 그 물질을 생각하는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기본적인 이 가정이나 이제 사상으로서 이게 받아들여졌고, 예를 들어 이제 동양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이 오행 같은 게 이제 있었던 거죠. 물론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물질이라는 게 꾸준히 이제 연구해서 알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물질의 이제 변화나 내가 원하는 물질을 만들기 위한 연구는 꾸준히 되죠. 이게 이제 연금술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연금술이 계속 오래되니까 이제 그 물질의 화학적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다루게 됐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근대에 와서 이제 화학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알다시피 연금술의 이제 영어 단어가 알케미인데 이건 이제 알아보죠. 알케미고 그 케미가 이어져서 이제 지금의 케미스트리가 된 거죠. 그래서 18세기, 19세기에는 이제 근대 과학이 나타나면서 이런 물질의 연구에 대한 것도 이제 그 과학적, 그러니까 실험적인 그 관측과 검증에 의해서 이제 확립이 돼 나가는 그런 시기에 오죠. 그래서 그러면서 수많은 새로운 원소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원소들의 성질을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약간의 규칙성들이 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오면 초에 이제 이 물질이 이제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들이 이제 물질 고유의 성질들을 나타내고 그것들의 결합에 의해서 또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등등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제 중요한 이제 단계가 이런 이제 원소들을 쫙 배열을 해봤더니 이 원소의 그 성질에 일정한 규칙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됐고 그게 이제 원소 주기율표라는 것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이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과학이 만드는 유선 중에서도 아마 가장 핵심이 되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걸 이제 표로 만들어서 표현한 게 이제 원소 주기율표고 이 원소 주기율표에 따르면 이, 이 현재 이제 이 물질은 이제 118개의 알려진 원소들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은 특정한 주기로 이렇게 주기성을 보인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 이제 화학 배우면서 열심히 외웠던 내용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 의문은 여전히 남죠. 그럼 이제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건 알겠고, 근데 문제는 그 원자가 무려 118종류나 된다라는 거라, 외워야 될 게 너무 많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외우지 않고, 그럼 왜 이런 원소에 이제 그 규칙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해 보려고 다시 시도를 이제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원소의 주기율은 왜 나타나는가를 이게 그냥
그 이전 시대, 그 20세기 이전 시대 사람들은 그냥 이거는 그냥 원자의 고유한 성질이다라고 했는데 20세기 이후에 와서는 이 원자도 그 안에 이제 구조가 있고 그 구조에 의해서 이게 나타나는 이제 성질이다. 그러니까 구조를 통한 이제 설명을 하게 되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핵과 전자 사이에 전자기력이 작용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해해서 이 원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주기율적인 성질을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게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원자의 여러 가지 성질을 이제 외우지 않고 체계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게 그 체계적으로 해서 이렇게 그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이해하는 그 길이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길이 그냥 118개 외우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자의 성질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루었던 그 역학, 그러니까 물체 운동을 다루는 역학이나 그 다음에 전자기력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이 원자의 성질은 이제 이해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이제 20세기에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려면 양자역학이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양자역학이 뭐냐 이걸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예,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양자역학을 통해서 이렇게 원자의 성질을 이해하고 나면 그 원자들이 왜 뭉쳐서 분자들을 이루고 그 다음에 결정을 이루어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고체나 액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결국 원소 주기율표가 있다. 여기서 끝나면은 이게 이제 화학이고 그래서 그 원소 주기율표가 이제 그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런가를 이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약간의 이제 물리학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장부터 이제 이 양자역학이라는 게 이제 뭔지를 이제 배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양자역학을 이해하려면 사전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그 물리적인 좀 지식도 필요하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역학에서 이제 그 물체 특히 이제 이 질점 그 이제 그걸 뭐 다른 말로는 입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자의 이제 그 운동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서서 이제 그 입자가 무수히 많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물질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동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뭐 여기는 이제 교양 과목이니까 뭐 수학적인 이해는 조금 이제 덜 다루면서 어쨌든 그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통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그 양자역학이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느낌을 가지는 정도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입자를 다룰 때하고 파동을 다룰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자 빗방울이 이제 위에서부터 떨어져서 물 위로 떨어져서 그 수면 위에 이제 잔잔한 파동을 만드는 것을 봤을 겁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입자의 운동으로서 뉴턴 역학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수면 위에 떨어지는 순간에 이 물방울이 준 충격이 만들어내는 저 파동은 이제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죠. 저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예, 이것도 물론 이제 뉴턴 역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이 물결이 저 퍼져나가는 거를 이렇게 이제 이 파동의 이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해하는 것이 양자역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자, 파동은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왜 퍼져나가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이제 다뤘었는지 되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빗방울은 왜 아래로 떨어질까를 다룰 때 이제 이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물체의 변화를 이제 운동을 특히 이해하고자 하는 과학이었고, 그래서 그 운동이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가 이제 힘이고 가속도다라는 거고, 이걸 표현한 게 운동 법칙이었죠. 그래서 이때 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이제 나타내는 게 이 위치와 이제 속도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어느 속도로 있다라는 걸 알면 그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다 아는 거고, 이 물체가 받고 있는 힘을 알면 그 이후에 운동이 이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이제 다 알았던 거죠. 그래서 물체에는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고 이런 걸 알아내면 저것들을 다 이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빗방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세 가지 힘이 작용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이 빗방울의 운동을 이제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거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제 이런 이 물체의 운동, 보전역학에서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물체의 이제 위치와 속도를 표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파동은 이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파동은 매질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 수면파 같으면 물이 될 것이고 음파 같으면 공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나 공기는 또 수많은 이제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매질을 이루는 수많은 입자들의 이제 조화로운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이 전파하는 이유는 이제 뉴턴 역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매질이 가지고 있는 복원력에 의해서 이제 파동이 전파하는 거죠. 전에 이제 유체와 고체가 차이가 이제 복원력의 차이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파동이 전파하는데도 이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체에서 이제 전파하는 파동, 그걸 이제 음파죠. 이것도 공기 중에서 기체에서도 이 전파하는 것도 음파라고 하고, 근데 예를 들어 기체에서 전파하는 음파와 고체에서 전파하는 음파는 하나는 고체고 하나는 유체여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에서는 모든 방향으로 다 복원이 되기 때문에 이 음파가 횡파와 종파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횡파는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이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횡파는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는 파동을 이제 횡파라 그러고, 종파는 이렇게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동하는 거, 그걸 이제 종파라 그러는데, 이 공기 중에서 전파하는 이 음파는 횡파는 불가능하고 종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력이 진동을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만 진동을 하고 수직 방향으로는 진동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수직 방향으로는 이게 복원력이 없어서 이게 이제 진동이 안 됩니다. 반면 고체에서는 이쪽으로도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음파가 이제 횡파와 종파가 다 가능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진파 같은 거 배웠을 때 지구 내부에서 진행하는 거는 뭐 P파와 S파가 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횡파와 종파죠. 그 중에 이제 그 안에 이 내부에 이제 액체가 있으면 그 액체는 유체니까 거기는 이제 이 종파만 지나갈 수 있고 횡파는 진행을 못합니다. 그런 차이들에 의해서 이제 지구 내부에 구조가 있다는 것도 이런 것도 알아내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파동이 퍼져나가는 것들을 이제 다루는 거를 이제 이 파동 역학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전자기파라는 이제 파동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전자기력 다룰 때도 배웠어요. 근데 이 전자기파 경우에는 매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차이죠. 예, 그래서 이 전자기파는 뉴턴 역학으로 다룰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에는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또 다른 방정식이 있었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전자기파가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했던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렇지만 파동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공통적인 성질이 있는데 우리가 이 파동을 이제 기술하는 방법은
일단 파동은 그러니까 모든 공간에 퍼져 있는 거니까 내가 이 파동을 나타내는 함수를 쓸 때는 여기는 이제 파동 방정식을 하나 적어놨는데 이 파동이 그러니까 이 공간과 그러니까 시간 모두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의 모든 점에 어떤 이렇게 자유도가 있어서 그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면파 같으면 수면파 위에 이렇게 XY 좌표가 그려져 있는데 그 XY 좌표 위에 있는 수면의 높이 이게 이제 여기 F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전자기파 같으면 그 모든 공간에 있는 점에서 그 점에서 전자기장의 세기 이게 이제 진동을 하는데 그 진동이 퍼져나가는 게 이제 전자기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파동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단 당연히 이제 전파를 하죠.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렇게 퍼져나가다가 다른 매질을 만나거나 이렇게 벽에 부딪히면 반사라는 게 일어나고 이렇게 작은 홀을 만나면 이제 회절 현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또한 이렇게 그 퍼져나가는 경로가 다른 두 그 파동이 만나면 이 중첩과 간섭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제 진동이 작을 경우에는 이 간섭이 이제 두 개가 더해지면 그 더해진 게 그냥 그대로 새로운 파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중첩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중첩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간섭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고 뭐 이제 재미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다음 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입자는 이제 우리가 상태를 나타낼 때 이 어느 위치에 어느 속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랬는데 파동의 경우에는 이게 그 전 공간에 퍼져 있으니까 이거의 상태를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럼 모든 공간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약간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모든 파동에는 이제 고유 모드라는 게 있어서 그리고 있고 그 고유 모드에 해당하는 고유 진동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파동을 고유 모드와 고유 진동수라는 걸로 이제 쓰고 그럼 그게 어떤 고유 모드들이 지금 이 파동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동을 그러니까 전 공간의 함수로 쓰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고유 모드들의 합이다라는 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조금 더 고유 모드라는 게 뭐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어떻게 파동을 나타내는가를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파동이 전파를 하고 그다음에 벽에서 반사가 일어나고 그 반사된 파에서 간섭이 일어나는 것을 이 물결파, 그러니까 파도가 몰려오는 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파도가 쭉 몰려오는 게 보이죠? 예. 자, 근데 자세히 보면 저 몰려오는 파도하고 수직 약간 방향으로 또 진행하는 파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자, 이제 이렇게 몰려오는 파가 있고, 자, 다시 여기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는 파가 있죠. 예. 이건 뭘까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사실 요게 들어오는 파고 요 들어온 파가 요 벽에서 반사돼서 나가는 게 요 파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간섭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들어오던 파도와 이 나가던 그 반사돼서 오는 파도가 만나면 이렇게 이런 데서는 더 높이 올라가죠. 예, 어떤 데서는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이제 간섭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지금까지 들은 설명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다시 보일 거예요. 그래서 파동이 반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이 들어온 파와 반사된 파가 만나서 간섭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다시 보시죠. 네, 파동의 그 반사와 그 다음에 중첩과 간섭 뭐 이런 것들이 대략 무엇인지 잘 보셨죠?
자, 이번에는 파동의 그 회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금방 이렇게 느낌으로 회절이라는 현상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The next thing I want to look at is what happens to a water wave when it passes through an aperture. Well, I've fitted an aperture here, but it's rather too wide for what I need at the moment. So if I fit these sliding doors, I can make an aperture that's about 3 centimeters across. And if you now look at the screen, you can see that as the waves pass through the aperture, they spread out. This spreading out of a wave as it passes through an aperture is known as diffraction, and it's a property of all types of waves. So what do you think controls how much the wave spreads out? Well, one possibility is the width of the aperture. And what do you think would happen if I made the aperture smaller? Well, you might be surprised to learn that a narrower aperture leads to more spreading out of the wave, more diffraction. If instead I make the aperture wider, then after it's settled down, you can see that the wave becomes less spread out. The diffraction is less pronounced. And if I were to make the aperture very wide indeed, then there'd be hardly any diffraction. Well, I'm now going to return the aperture to its original width and take a look at the effect of changing the wavelength of the wave. Now remember, I can change the wavelength by altering the frequency of the paddle using this control here. If I make the wavelength longer, you can see that the waves become more spread out beyond the aperture, more diffraction. And if I make the wavelength smaller again, here's where we started, then even shorter wavelength, then there's less diffraction. So here are the two separate factors that affect the diffraction of a wave passing through an aperture. The wave spreads out more if the aperture is made narrower or if the wavelength of the wave is increased. And conversely, it spreads out less with a wider aperture or a shorter wavelength. In fact, all kinds of waves, not just water waves, exhibit diffraction at an aperture, as long as the aperture is not too big. 자, 이제 그 파동의 회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감을 잡으셨겠죠. 예, 이 파동의 회절에는 양자역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가지 현상이 숨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용어부터 좀 익히는 게 좋겠는데, 먼저 파수 벡터라는 거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파수 벡터는 벡터니까 크기와 방향이 있겠죠. 그래서 방향은 파동의 진행 방향이고 크기는 파장의 역수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거를 이제 이 파수 벡터라고 하는데, 자, 이 파수 벡터를 이용해서 이 회절 때 나타나는 현상을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회절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자, 첫 번째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 진행하는 파의 이 골과 골, 또는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파장하고 그 다음에 이 슬릿, 그러니까 이쪽 방향의 슬릿, 이제 그 간격하고 사이에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회절이 일어나는 정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 파장보다 요 슬릿의 간격이 충분히 짧으면, 그러니까 회절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자, 회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뭔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파는 그 X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절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 X 방향에서 이 Y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도 생겨난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없던 건데, 근데 그 이유를 이제 내가 Y 방향에 이 델타 Y를 이제 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제한을 하면 항상 이 회절 현상에는 요런 요 지금 밑줄 친 식이 보여주는 이런 부등식이 하나 성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 방향이 Y 방향이니까 Y 방향의 현상을 살펴보면 내가 슬릿의 폭을 줄이면, 예를 들어서 델타 Y를 줄이면
결국 요 델타 KY하고 곱한 것이 항상 일정한 수보다 커야 되니까 결국 델타 KY가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Y 방향으로도 이제 진행하는 파가 많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 회절이 이렇게 넓게 벌어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파동에서는 내가 어느 방향에 진행하는 폭을 줄이면 그 방향에 이 관련된 파수가 이제 더 늘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폭이 커진다라는 거죠. 이제 이거를 불확정성 원리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양자역학에서는 이 파수 대신에 이제 이걸 운동량, 그러니까 나중에 운동량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운동량 사이의 관계식이 성립하게 되고 이걸 이제 불확정성 원리라고 부릅니다. 네, 다음으로 파동의 간섭 현상을 보여주는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is video, we will demonstrate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interference of water waves using a Pasco ripple tank. The ripple tank setup is shown here. On the left is a motor that oscillates with different frequencies and amplitudes. Above a thin layer of water is a light source, and below is a mirror that reflects the ripples onto a screen. This video was recorded using a high-speed camera so that 1 second in real time is represented by 15 seconds in this video. Here, plane waves are incident upon two openings. When a plane wave passes between two openings, the result is like creating two new waves. These waves can add together to form new waves, which is called superposition. When the two waves are out of phase with one another, they add together to create no wave. This is called destructive interference. These red lines show where destructive interference is happening. When the two waves are in phase, they add together to form an even larger wave whose amplitude is the sum of the amplitudes of the two waves. This is called constructive interference. These green lines show where constructive interference is happening. You can think about how this experiment might prove that light and sound are waves. 예, 두 슬릿을 통해서 회절되어 나온 이 파동이 이제 서로 겹쳐지면서 그걸 이제 중첩이라 그런다 그랬죠. 겹쳐지면서 이 서로의 경로 차이에 따라서 어떤 곳에서는 파동이 더 강해지고 어떤 곳에서는 파동이 더 약해진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간섭 현상이 나타나서 내가 어느 한 지점을 잘라서 보면 위치에 따라서 파동이 센 데와 약한 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생겨나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이 전형적인 이제 파동의 간섭 현상인데, 이런 파동의 간섭 현상은 주변에서 이제 재미있는 현상들을 많이 이제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얇은 비누 거품 막 같은 것이 알록달록하게 보이고 뭐 이런 것들 다 간섭 현상 때문에 이제 생기는 현상들이죠. 근데 이 간섭 현상은 이 파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제 고유한 성질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립자들, 그러니까 전자나 빛이 이제 파동인지 입자인지를 이제 사람들이 서로 다투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간섭 현상이 있으면 파동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뉴턴 시대 이후부터 이게 입자냐 파동이냐 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싸웠던 게 이제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 입자일까 파동일까 라는 거고, 빛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했던 뉴턴은 이제 빛은 입자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다른 동료들 중에는 빛은 이제 파동일 거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가 결국 이제 19세기 초에 토마스 영이라는 분이 이제 빛의 간섭 실험을 보여줌으로써 이 빛이 이제 파동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했고, 그 후에 이 전자기학이 생기면서 이제 맥스웰이 이 빛이 전자기파다, 그러니까 파동이 명확해졌죠. 그래서 이제 파동으로 됩니다. 물론 20세기가 돼서 다시 한 번 더 뒤집어지는 사태가 나죠. 그래서 빛이 다시 입자가 됐다가 결국 입자인지 파동인지 모르는 게 되겠죠. 예. 결국 양자역학은 그러니까
이 빛이 빛뿐만 아니라 전자도 파동이면서 입자, 이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라는 것인데, 동시에 이런 성질을 가진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가를 그러니까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 주변에서 보는 빛이 그 파동이라면, 그러니까 아까 보여준 회절과 간섭 현상을 보이겠죠. 근데 이제 일상적으로 관찰하기 쉽지 않지만 그 이유는 그 빛이 파장이 굉장히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보는 빛의 파장은 그러니까 그 500나노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회절이나 간섭 현상을 보려면 거기에 이제 걸맞는 작은 슬릿이나 이런 작은 물체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물체를 통해서 보면 실제로 빛이 이제 회절과 간섭을 한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여준 이런 슬릿에다가 이렇게 작은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저 구멍을 통해서 내가 레이저 빛을 보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절 무늬가 생깁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있는 대로, 이게 이제 슬릿인데, 이렇게 두 개의 슬릿, 굉장히 가늘겠죠. 예, 빛의 파장이 짧으니까 슬릿의 간격도 충분히 작아야만 간섭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여기 보인 것 같은 이런 이제 간섭 무늬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파동이구나. 근데 이제 그럼 파동이라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가 진동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여러 얘기가 오가는데, 그리고 이제 맥스웰이 보인 건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다라는 것을 보인 것이죠. 이제 입자와 파동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알았으니까, 이 입자를 기술할 때와 이제 파동을 기술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자는 그 입자를 나타내는 게 이제 질량, 크기 이런 게 있고, 관련된 이제 물리량으로는 운동량,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입자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위치하고 이제 운동량, 또는 운동량에 해당하는 게 이제 속도, 에너지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위치와 운동량으로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이제 움직이는 걸 쫓아가면 이제 궤적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기술하는데, 반면에 파동은 이 파동의 특성을 나타내는 게 이제 매질이 있고 전파 속력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제 위치, 운동량 이런 거 대신에 이제 진폭, 파수, 파장, 물론 이제 에너지는 들어옵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차이가 이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입자의 상태는 위치와 운동량을 나타내면 됐는데, 이 파동의 상태는 아까 이제 간섭 현상 같은 것도 봤을 때 이렇게 여러 파가 모여서 이렇게 중첩이 돼서 새로운 파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파동은 그래서 이 고유 모드들의 중첩 상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진행하는 파도 될 수 있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파도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고유 모드가 무엇인지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줄의 진동입니다. 줄의 양끝을 고정해 놓고 줄을 흔들면 이 줄의 고유 모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상을 일단 먼저 보시고 뒤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의 진동을 보았는데요. 여기 줄을 이렇게 이 특정한 주기로 이렇게 막 흔들어 주죠. 근데 이 줄의 진동이라는 게 마구잡이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준 영상을 보면 특정한 진동수로 흔들어 줬을 때 이 줄의 그 진동이 눈에 확 보이면서 확연하게 일어나는 게 보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눈에 확 띄는 그때가 바로 이제 그 고유 모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제 그 양쪽 끝단을 고정하면 그 길이하고 줄의 이제 특성에 의해서 이런 고유 모드들이 딱 그 고유 모드의 파장은 줄의 길이, 고정된 길이에 의해서 정해지고 그 다음에 그 진동수는 이제 그 줄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쨌든 고유한 진동수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유 모드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보여준 영상이 그게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흔들어 보면 이 고유 모드에서 얘가 이 줄이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하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런 현상을 이제 이 공명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내가 진동할 수 있는 물체가 있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내가 강제로 진동을 시켜주면 그 강제로 진동시켜주는 그 진동의 진동수하고 이 내가 진동할 수 있는 물체가 이제 고유 모드가 있고 고유 진동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러니까 이 물체가 이제 그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이제 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됩니다. 이게 이런 걸 이제 그 공명이라 그러는데, 이 공명 현상이 굉장히 뭐 좀 생소할지도 모르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그 그네를 탈 때, 그러니까 그네를 밀어줄 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그네에 태워놓고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밀면 저 그네의 진폭이 별로 커지지 않죠. 그런데 그냥 내가 아이가 이렇게 살짝 흔들어 보면 이 그네가 왔다 갔다 하는 고유한 진동 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진자의 주기라는 거죠. 그럼 내가 그걸 밀어줄 때 그 진자의 주기에서 맞춰서 밀어주면 이 진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구 흔드는 게 아니라 딱 맞춰서 이제 흔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폭이 굉장히 커지는 공명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전자기파에서는 굉장히 널리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수신하거나 휴대폰을 수신하는 것이 모두 이런 공명 진동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의 예를 들면 그 휴대폰은 이제 특정한 마이크로파를 이제 그 수신을 하는데, 그럼 우리 이제 주변에 보면 온갖 그 전자기파, 그러니까 진동수들이 다른 전자기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많은 전자기파가 막 섞여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 그 기지국에서 보낸 그 특정한 전자기파를 어떻게 수신기가 잡아낼 수 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기지국에서 보낼 때도 특정한 진동수에다가 신호를 이제 실어서 보내고, 내 휴대폰에도 그 진동수를 갖는 고유 공명장치, 진동장치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전자기파만 이제 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중첩이라는 걸 잘 이해하면,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진동수가 다른 전자기파가 섞여서 들어와도 그 중에 내가 가진 고유 진동수하고 맞는 놈만이, 그 맞는 전자기파만이 나를 이제 강하게 흔들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통신이나 이런 데 쓰이는 전자기파 수신을 할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유 모드의 두 번째로 이번에는 면의 진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줄의 진동이 현압기가 이게 소리를 내는 이제 원리라고 한다면, 면의 진동은 이제 그 드럼의 그 원리 같은 게 되겠죠. 그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 면일 경우에는 그 고유 모드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사각형 면이 있고, 이 사각형 면을 흔들어 줄 수 있는 진동 장치가 요 밑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소금을 뿌리는 거죠. 소금을 뿌리는 용도는 조금 이따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소금이 이렇게 특정한 패턴을 그리게 되죠. 이렇게 패턴을 그리려면 이 면이 다 똑같이 진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동하는 면에 있던 소금들은 이렇게 튕겨서 옆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이렇게 소금이 차지하는 위치는 면 중에서 이게 진동이 일어나지 않는 마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유 모드마다 이렇게 일정한 그 패턴을 가지는 그 진동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동수가 올라갈수록 점점 더 복잡한 형태로 이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북을 치면 이렇게까지 복잡한 형태를 가진 모드들은 별로 크게 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가장 진동수가 낮은 그걸 기본 그 모드라 그러는데 기본 모드와 그거에 이제 거기서부터 몇 개 이 정도가 이제 중첩이 돼서 소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그 높은 진동수도 이렇게 흔들어져서 높은 진동수를 가진 고유 모드들을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 예로 3차원 구조를 가진 와인 글라스의 고유 모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와인 글라스의 경우에는 소리를 써서 이 진동을 시킵니다. Every wine glass makes a unique sound when we strike it. This sound is composed of more than one frequency. Let's subject the glass to different frequency sounds and see how it reacts. As we get closer to the fundamental frequency of the glass, we see the strip of paper start to vibrate. At the fundamental frequency, the sound causes the glass to resonate in its fundamental mode of vibration. The strobe light shows the glass in more detail. Although different parts of the glass move with different amplitudes, they all oscillate with the same frequency. We call this the first normal mode of oscillation. Notice there are 4 regions or antinodes where the vibration amplitude is a maximum. Now let's see if we can excite the second normal mode by playing the next higher resonant frequency of the glass. Again, we use a strip of paper to detect the resonance behavior of the glass. In this mode of oscillation, we can use the strobe light to now see 6 regions of maximum amplitude.
As the amplitude builds up, the motion of the glass exceeds its elastic limit. 이제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문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은 일단 이렇게 잘게 분해해 나가면 결국 세포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포 속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 세포는 수많은 이제 그 구조들과 되어 있고, 그 구조들은 다시 이제 복잡한 유기 분자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유기 분자들을 다시 분해해 보면 이제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까지는 알려져 있고, 현재 이 원자도 그러니까 핵과 이 전자로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그 핵은 굉장히 크기가 작고 전자가 그 주변을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고, 다시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고, 그 양성자와 중성자는 이제 쿼크라는 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궁극적인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그 궁극적인 답은 쿼크와 렙톤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 답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물질을 이해하는 데는 쿼크와 렙톤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원자가 이루어질 때 원자를 잘 이해하면 이제 대부분의 물질은 이제 그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과정을 추적해 가는 걸 일단 애니메이션으로 잘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이걸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바로 나오죠. 그거는 이제 그렇다면 원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다양한 생각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세기 이제 화학이 성립되면서 이제 원자설을 들고 나왔던 사람이 이제 돌턴입니다. 돌턴은 그리스의 그 원자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원자는 고유의 성질은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이제 나눠지지 않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톰이라는 말 자체도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 이것은 이제 그냥 화학 반응 설명하고 하는 데는 이제 충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그 안에 뭐 이런 구조 등을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넘어오던 시기에 이제 이 톰슨이 그러니까 그 원자 안에 이제 전자라는 게 존재한다. 그리고 그 전자는 이제 음의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자는 이제 원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벼운 입자였고, 그래서 톰슨은 이제 원자가 전체적으로는 이제 원형으로 생겼지만은 이 양의 전하는 이제 넓게 퍼져 있고, 그 음의 전하를 띤 전자들이 이렇게 박혀 있다라는 이런 이제 원자 모형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푸딩에 건포도가 박혀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톰슨 모델이라 그러는데, 그 후에 이제 러더퍼드는 정말로 이렇게 원자가 이런 톰슨 모형처럼 생겼나를 이제 확인하는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 입자라는 입자를 이용해서 이 산란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 러더퍼드가 발견한 것은 이 양의 전하를 띈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질량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 양전하를 가지고 있는 게 원자 전체에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원자의 아주 작은 영역에 존재한다. 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핵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러더퍼드는 그러니까 양의 전하를 띠고 질량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핵 주위를 전자가 그 주위에 돌고 있다라는 이런 러더퍼드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러더퍼드 모형은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문제점들은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이 원자들이 빛을 내는데 그 빛을 내는 그 빛의 스펙트럼을 이제 잘 설명을 못해서 뭐 올바른 모형이 아니다 이런 거였는데, 그 후에 이제 이 보어가 1910년대에 이 수소 원자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모형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양자역학의 단초가 되었던 이제 원자 모형이죠. 그래서 이걸 보어 모형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어떤 이 띄엄띄엄 있는 어떤 이제 상태의 원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전위를 통해서 빛이 나온다. 이런 걸 이제 주장했었던 거죠. 근데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은 그러니까 수소에 대해서는 잘 맞았지만 다른 이제 원자들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좀 너무 약간 생뚱맞은 면도 있었고,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러서 한 10여 년이 더 흐른 후에 그러니까 이런 원자들을 이렇게 이 정량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제 하이젠베르크와 슈레딩거라는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 원자를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모형이 지금의 이제 양자역학의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원자 모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양자역학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원자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와 핵은 어떻게 발견되었나 하는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자라고 하는 것은 19세기에 이제 그 전자기학을 통해서 전자기 현상들이 이제 뭐 다 그 전자기 법칙들이 밝혀졌고, 그다음에 맥스웰 방정식으로 정리가 됐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물질이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전기적 성질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물질 안에 어떤 전기적 성질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전하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게 들어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찾아보게 되는데, 이게 그 단서는 이게 우리가 이제 진공이라는 걸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컬한 건데, 우리가 물질의 성질을 알아내는데 결국 그 물질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 이걸 만들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9세기 후반이 되면 이제 진공 펌프가 굉장히 발전을 해서 내가 유리관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들어있던 공기나 기체 같은 거를 다 빼낼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음극선관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뭐 크룩스관이나 이렇게 불렀던 건데,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 유리관에 넣고 기체를 다 빼고, 그러니까 그 진공 펌프로 거기다 전극을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주면 그 음전극으로부터 뭔가 나오는 게 있다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하게 됐고, 이 음전극에서 나오는 이걸 이제 음극선이라고 불렀는데, 이 음극선이 보니까 이 자석을 갖다 대면 휘어지고, 그다음에 전기장을 걸어줘도 휘어지는 걸 봐서 이제 음전하를 띠고 있다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톰슨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음극선이 이 전극을 뭐 여러 가지 금속으로 바꿔 써봐도 다 똑같이 나와서 이게 결국 원자 안에 들어있는 어떤 것일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름을 이제 전자, 그러니까 일렉트론이라고 붙이게 되고, 그래서 이 원자 안에는 음의 전기를 띤 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원자는 중성이어야 되니까 양의 전기를 띠고, 그 나머지 이제 질량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는 원자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고, 이 전자들이 박혀 있다가 이 전자들이 튀어나오면서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걸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톰슨이 했던 그 전자 발견 실험을 To demonstrate a 보여주는 Crookes tube, 간단한 a 영상을 cathode 보도록 ray 하겠습니다. tube, we need a high voltage power source, such as this one. We need the Crookes tube, which has a metal cathode, a metal anode, a screen that has been coated with a phosphorescent material that gives off light when struck by electrons, and a bar magnet. As we turn on the screen, we notice that electrons are emitted from the cathode, and as they strike the fluorescent screen, we're able to see the cathode ray, this stream of electrons illuminated. We can use a magnet to show the deflection of that stream. Here we can see the electrons being deflected by the magnet. The cathode ray moves upward. If we reverse the magnet, we would predict that the beam would be deflected in the opposite direction. And we observe that the beam is deflected downward. 네, 이 톰슨의 모형이 과연 이제 옳은 모형인가를 이제 검증해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러더퍼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러더퍼드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방사능이라는 거를 이제 연구해서, 이 방사능에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알파선을 이용하면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제 실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사능 중에 이제 알파선을 이용해서 이 원자에 부딪혀보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산란이라 그러는데 시켜보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얇은 그 금속 방막, 이제 금으로 만든 금속 방막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이 알파선을 계속 이렇게 쏘아 보냄으로써 거기에 만약 원자하고 이제 알파선이 충돌을 해서 튕겨져 나올 텐데 그 튕겨져 나오는 양상을 보면 이게 이제 알파 입자라는 것도 헬륨의 핵이어서 이 양의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이게 가면서 이 양의 전기를 띠고 있는 이 러더퍼드 모형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러더퍼드 모형이 맞다면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이렇게 이 원자를 통과해서, 왜냐하면 여기 플러스 전기가 골고루 흩어져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받고 지나갈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근데 막상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대부분 지나가는 건 맞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굉장히 강하게 이제 튕겨져 나오더라, 뒤로. 이렇게 이런 걸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뒤로 튕겨져 나오는 건 뭘까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보낸 알파 입자 중에서 몇 개가 대로 튕겨져 나오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실험을 해서 밝혀내면 결국 이 튕겨져 나오는 거는 결국 플러스 전기를 띤 그 원자 내에 있는 어떤 그 거에 의해서 일어날 테니까 그 플러스 전기를 튄 그 부분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다.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더퍼드는 이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써봤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거의 세게 튕겨져 나오는 게 아주 작게 있다라는 거고, 그걸로부터 이 플러스 전기를 띤 부분이 굉장히 작은 공간에 이제 한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자 안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질량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제 핵이 존재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러더퍼드는 원자가 질량과 전하, 플러스 전하를 가진 이 굉장히 작은 이제 핵이 존재하고 그 주위를 이제 전자가 돌고 있다. 이렇게 이런 이제 러더퍼드 모형을 만들었던 거죠. 그럼 실제로 이제 원자 핵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그럼 이제 원자의 크기는 대략 이제 10의 마이너스 그 10승
그러니까 이걸 이제 1옹스트롬이라 그러는데 대략 그 근방 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런 실험을 해보면 원자 핵의 크기는 얼마나 나오냐면 그러니까 10-15승 내지 10-14승 미터니까 원자 크기의 대략 10,000분의 1에서 100,000분의 1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크기죠. 그러니까 크기로 따지면 원자 크기에 비해서 거의 무시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그 작은 영역에 이제 그 원자의 질량 대부분이 들어있는 핵이 있다라는 걸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당연히 그리고 이 전자와 핵은 그러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고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전자의 기력에 의해서 이렇게 붙어서 돌아가는 걸 거다. 그럼 이제 마치 이제 그 중력에 의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듯이 이 전자 기력에 의해서 핵 주위를 전자가 돈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원자 모형을 만들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성인데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원자가 그냥 핵 주위에 전자가 도는 걸로 간단히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양자역학의 기본이 되는 이제 파동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거고 나중에 보면 양자역학의 많은 내용이 이제 그 우리가 파동을 이해하는 데서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걸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파동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 원자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인 이제 전자와 핵은 어떻게 발견이 되었나 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